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6회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설개론 81번.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옳은 것은 하고 구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1번. 지진의 하중은 건축물이 무거우면 그만큼 크게 작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맞는 얘기고. 그래서 옳은 것은이니까 1번은 이 정답이겠네요. 2번. 적설하중은 지붕의 물매가 크다. 물매가 크다는 것은 경사가지겠죠. 물매가 완만한 거하고 비교했을 때, 물매가 작은 거하고 비교했을 때 적설하중이 어느 쪽이 크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눈이 많이 미끄러 내려갈 것이고, 여기는 눈이 많이 쌓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하중이 크겠죠. 그래서 지붕의 물매가 작을수록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풍하중은 바람을 받는 벽면의 면적이 작을수록 크다? 아니죠. 면적이 클수록 바람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면적이 클수록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4번. 자, 4번하고 5번을 잘 봤더니요. 자, 고정하중 또는 사하중이라고 하죠. 이건 하중이 고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번 지문에 나와 있네. 사용기간 동안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크기가 변하지 않는 하중을 고정하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활하중은 건축물의 사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중으로 반영구적 하중을 말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활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사용 및 점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하중이다. 그래서 사람이나 가구, 이동 칸막이, 창고의 저작물, 설비, 기계 등의 하중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활하중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정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물 하중, 그 다음 구조부재에 부착된 비내력 부분, 그리고 각종 설비 등의 중량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82번. 건축물 부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는 슬라브 등을 지지하는 수평 부재로. 맞죠? 큰 보, 거드라고 하죠. 작은 보, 빔이 있다. 맞는 얘기죠. 2번. 벽은 공간을 구획하는 수직 부재로 장막벽, 내력벽 등이 있다. 맞죠? 그 다음 3번. 내력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중을 지지하는 벽이고, 그 다음 장막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증 외에 다른 하중을 지지 않는 벽을 우리가 장막벽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내력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중에 이제 외벽으로 둘러싸여지게 되는 비내력벽을 우리가 특별히 장막벽,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 기둥은 높이가 단면치수 300 이상인 수직 부재로. 여기까지 맞죠? 그런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무슨 힘을 받습니까? 이렇게 힘을 받겠죠. 압축력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인장력에 저항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 되겠네요. 4번. 기초는 상부 구조의 하중을 집안에 전달하는 부재로 기초판과 지정을 포함하고. 그렇죠. 5번. 슬래브는 수평 부재입니다. 부재란 말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하는 뜻도 포함된다.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변과 단변의 비에 따라 일방향 슬래브 2배 이상이죠. 그 다음에 이방향 슬래브 2배 이하가 될 때 우리가 이방향 슬래브라고 한다. 맞죠? 자, 83번. 기존 건축물의 기초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기초를 삽입하는 공법은? 자, 여기 지금 옆에 기초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부동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옆에다가 기초를 새로 보강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아래에다 핀 꼽았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제가 수업 시간에 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언더피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바로 가죠.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84번. 집안조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짚어보기는 이제 얕은 층의 집안조사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짚어보기는 인력으로 철봉 등을 지중해 꽂아 집안의 단단함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그 다음 베인 테스트. 자, 십자형 날개형 테스터의 회전력으로 점토 집안의 점착력 또는 점토 집안의 전단 강도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맞죠? 3번. 평판 제하 시험은 시험추를 떨어뜨려서 타격 횟수 n값, 타격 횟수 n값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뭡니까? 30cm 관입하는 횟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표준 관입시험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평판 제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진해력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번은 틀린 얘기가 됩니다. 4번 물리적 지하 탐사법은 전기저항, 탄성파, 강제진동 등을 통하여 집안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죠. 5번 보링. 보링은 이제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시추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깊은 집안에 조사한 데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중 천공 구멍을 뚫었다 이런 얘기죠. 을 통해 토사를 채취하여 집안의 깊이에 따른 지층의 구성 상태 등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자,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85번입니다. 석재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석재는 밀도가 클수록 대부분 압축 강도가 큽니다. 그만큼 조밀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2번 화강암과 대리석은 산성에 강하며, 자, 화강암, 자, 압축 강도가 크다. 그래서 구조재로 사용한다. 광택이 있다. 그래서 장식재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 광택이 있기 때문에 내외장재로 사용하지만 열에 약하다. 자, 이런 얘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리석. 화강암보다 압축 강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압축 강도가 큰 편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죠. 광택도 좋습니다. 그래서 장식재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산과 열에 약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산에 약하기 때문에 외장재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외장료로 사용한다 2번 그것도 틀렸고, 그 다음 대리석은 무엇에 약하다? 산성에 약하다. 이거 잘못됐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3번 외벽 습식공법은 석재를 습식으로 붙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이 사용된다는 얘기고 그건 곧 뭘로 한다? 모르타르로 부착시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석재와 구조체를 모르타르로 일체화시키는 공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4번 석재 선부착 PC공법. PC가 뭡니까? 프리캐스트다 이런 얘기고, 미리 주조한다 뭡니까? 조리식이다 이런 얘기죠.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부재를 만들어 가지고 와요. 그럴 때 그 겉부집 청틀에다가 PC 부재를 만들 때 먼저 뭘 해놓고 석재를 깔아놓고 콘크리트 부재와 일체화시키겠다. 이것이 석재 선부착 PC공법이죠. 그래서 콘크리트 공사와 병행 시공을 통한 공기 단축이 가능한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5번 외벽 건식공법은 습식은 모르타르를 사용했다. 건식은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보통 뭘로 합니까? 페스너 같은 걸로 고정시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긴결 철물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고정 철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고정 철물 그러면 이제 앵커볼트나 이런 것들이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사용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패스너라고 합니다.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 앵글 같은 거 고정시킬 때 이런 수직 모양으로 이렇게 꺾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모양으로 된 것이 패스너예요. 그래서 여기 볼트 같은 걸로 서로 이어서 고정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형 철물 등을 사용하여 동절기 공사가 가능하죠. 건식이기 때문에 습식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85번은 몇 번이 잘못되었다? 2번.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86번 조적조 벽체의 시공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멘트 벽돌은, 자, 우리가 첫 번째 얘기를 했었죠. 쌓기 직전에 물축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번 벽돌벽 각부는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죠. 각 부분은 전체적으로 균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면서 시공을 해야 되겠죠. 3번 통줄루는 피하는 주된 이유는, 막힌 줄루는 쌓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벽체의 내력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가해진 하중을 분산해서 집안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중 하중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그게 주된 이유죠. 내력상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방사성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줄루는 내력벽 쌓기에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자, 백화현상 방지를 위해서 줄눈을 밀실하게 타설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르타르에 방수제를 넣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죠. 자, 5번 벽돌벽의 하루 쌓기 높이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블록에 대해서 했습니다. 몇 미터? 1.2에서 1.5m. 그래서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한다. 자,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87번 철골 구조와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력 볼트 접합은 볼트의 인장력만으로 힘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아니죠. 고력 볼트는 강력하게 조여서 접합부에 상호 간에 생긴 마찰력으로 하중을 응력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고력 볼트 접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는 무슨 접합이라고도 한다. 마찰 접합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87번에 일단 틀린 것은 1번이네요. 자, 스티프너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판보에서 외부의 좌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흉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플랜지에다가 뭘 해줘요? 커버 플레이트, 덮판을 붙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트러스는 가늘고 긴 부재를 삼각형 단위로 구성한 구조 형식이고, 그 다음 4번 베이스 플레이트는 이제 우리가 기초에 놓을 때 이렇게 기둥을 놓여주는 이렇게 새로 된 판을 베이스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둥으로부터 전달되는 힘을 기초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5번 데크 플레이트는 강판에 적당한 간격으로 골등을 낸 것으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골을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골을 내어서 철판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슬래브에 사용된다. 바닥판에 많이 이용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다 이제 철근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가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87번에 옳지 않은 것. 자, 마찰 접합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1번. 자, 그 다음 88번 용접 결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난 시간에도 철골에 관한 용어, 특히 용접에 관한 용어는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크레이터는, 자, 분화구처럼 된 것이죠. 우리가 달에 분화구, 운석과 충돌해서 생긴 분화구처럼 생긴 것을 우리가 크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크 용접을 할 때 비드 끝에 오목하게 패인 결함이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엔드 탭을 대주는 것이죠. 2번 공기구멍은 블로홀이죠. 용융금속이 응고할 때 방출가스가 남아서 겹쳐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용접이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다? 공기가 이렇게 남아있는 곳을 뭐라고 한다? 블로홀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3번 오버랩은 용접금속과 모재가 융합되지 않고 겹쳐지는 현상이다. 자, 여기 맞던 접합에서 여기 용접을 했는데 용접액이 이렇게 넘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다? 일체되지 않았다. 용착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오버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융합되지 않고 겹쳐지는 결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4번 언더컷은 모재가 녹아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여기는 넘쳤죠 일종의. 그런데 언더컷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채워졌다 이런 얘기죠.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았다. 이만큼 비어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언더컷이라고 한다. 자, 이런 얘기고, 홈으로 남는 결함이다. 5번 슬래그, 찌꺼기죠. 함입은 가공에 의한 용접부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긴다. 이렇게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것은 이것은 뭐라고 하느냐면 피트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슬래그라고 하는 것은 용접금속 속에 찌꺼기, 슬래그가 섞여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88번은 옳지 않은 것이 몇 번이다? 5번이다. 슬래그 함입에 대해서 잘못되었나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89번. 철골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 공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건식이죠. 건식 공사기 때문에 시멘트를 양생을 해야 된다든가 콘크리트를 양생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죠. 2번. 내화 성능이 비교적 낮아. 내화 회복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맞죠? 철골 구조는 경관을 크게 할 수 있고 내진성이 있지만 내화성이 약한 것이 흠이다. 이런 얘기죠. 내식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 3번. 강제는 재질이 균등하며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 인성이 우수하다. 자, 맞는 얘기죠. 4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 공사 시 기후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맞는 얘기네. 5번. 단면에 비해 부재 길이가 비교적 길고 두께가 얇으면 자굴 저항성이 자굴이 되기 쉽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우수하다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9번 몇 번이 잘못되었다? 5번. 자, 그 다음 90번.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복합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물시멘트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1번. 물시멘트비가 클수록 압축강도 작아집니다. 맞죠? 물시멘트비가 크면 블리딩 현상 등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블리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재료 분리가 생겨서 골재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럼 물이 밑에 있던 물이 상대적으로 위로 떠오르겠죠. 그래서 콘크리트 표면으로 배어 올라오는 현상을 블리딩이라고 하고 이때 가느다란 찌꺼기까지 같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 가루를 레이턴스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많이 생깁니다. 3번. 운반 및 타설 시에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면 안 되죠. 4번.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작업이 용이하고 작업이 용이할지는 모르겠지만 블리딩은 커지겠죠. 증가하겠죠.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콘크리트 비빔 시간이 너무 길면 자꾸 비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분도 증발하고 계속 수화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워커빌리티는 나빠집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90번에 잘못된 것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런 얘기고 91번을 봅니다. 자, 철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철근을 어떻게 한다? 뽑히지 않고 옆에 서로 연결되는 부재에 심어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작은 보는 이제 큰 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보의 주근은 큰 보에 정착하고 2번 사각형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기둥의 주근은 4개 이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원형 이렇게 나선 철근 기둥으로 된 것은 이때 주근은 몇 개다? 그럼 몇 개 들어갑니까? 6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3번 스페이서를 뭐라고도 합니까? 간격재라고도 하죠. 경지하고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 이것은 결국 피복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맞는 얘기죠. 4번. 자, 91번은 기본적으로 4번이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경관이 연속인 보의 하부근을 중앙부에서. 자, 철근의 이음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응력이 큰 곳은 피한다. 어떤 것? 인장력이 큰 곳에서는 뭐 한다? 있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장력이 어디에서? 작은 곳에서 이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그럼 보가 있으면 자, 상부근과 하부근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상부근과 하부근이 있다. 그런데 인장력이 큰 곳은 어디입니까? 자, 이렇게 그냥 나눠보면 인장이 큰 곳은 자, 중앙부에서는 어디가? 하부가. 그 다음에 단부에서는 자, 여기 기둥 근처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자, 그 다음에 단부 기둥 근처에서는 어디가? 상부가 인장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으면 안 되고 그러면 어디서 이어야 되겠습니까? 자, 하부근은 중앙부가 아니라 단부에서 있고 자, 이어야 되죠. 그 다음 자, 상부근은 어디서 있는다? 중앙부에서 있는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배력근은 하중을 분배한다 이런 얘기예요. 힘을 분산시키거나 균열을 제어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자, 맞는 얘기죠. 그래서 배력근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슬라브에서 장변 방향으로 배치되는 철근을 배력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변 방향으로 배치되는 철근을 무슨 근? 주근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92번 크리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크리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중을 가했더니 변형이 되었고, 그런데 그 하중만큼 변형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변형이 증가하는 현상을 크리프라고 한다. 그래서 크리프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크리프 변형이 커지는 요인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가 클 때? 제하 응력이 크면 그만큼 크리프 변형도 커진다 이렇게 이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콘크리트의 강도가 어떻게 되면 작으면 크리프 변형이 생기는데, 이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물, 시멘트 비가 어떨 때다? 클 때다. 그 다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건조 속도가 어떨 때다? 빠를 때다. 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이제 재령이 짧을 때도 여기에 속하겠죠.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은 것이니까. 자, 요 얘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제하 응력이 클수록 크리프는 증가합니다. 물 시멘트비가 증가하면 크리프가 증가합니다. 제하 시기가 빠를수록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기 때문에 크리프가 증가합니다. 4번 부재의 단면이 작으면 그것도 내력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크리프가 증가하고. 5번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조 속도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크리프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92번 몇 번이다? 5번이다. 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93번 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93번 그래서 각 문짝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는데, 1번 플러시문은, 자, 우리 사무실 출입문 목재문으로 되어 있는 것, 여닫이로 되어 있는 문은 대부분이 플러시문입니다. 그래서 자, 울거미 문짝 틀을 얘기를 하는 거죠. 프레임을 얘기를 합니다. 를 짜고 중간에 보강사를 댄 다음에 양면에 합판 등으로 덮은 문을 플러시문이라고 한다. 자, 1번이 맞았네. 자, 그 다음 무태문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리스 도어예요. 프레임이 없는 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크릴 판문이라든가 강화 유리문을 보통 프레임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문들을 보면 옳은 것은 해놓고 틀린 것들은 전부 지문들이 서로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방충 및 환기를 목적으로 울거미에 망사를 설치하는 문은, 이것은 이제 망사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홀딩 도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광과 시선을 차단하고 통풍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문, 일광과 시선을 차단한다. 자, 이것을 비늘살문이라고도 하고 루버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의 루버하고 바뀌었어요. 홀딩 도어는 뭐냐 그랬더니 시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조절이 필요한 경우 칸막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든 병풍 모양의 문을 뭐라고 한다? 홀딩 도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무슨 문이 되겠습니까? 전문도 홀딩 도어의 일종이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4번 루버는 앞에서 일광과 시선을 차단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문을 닫았을 때 창살처럼 되고 도난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문이다. 이것이 주름문이에요. 그리고 5번 주름문은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울거미 없이 강화 판유리 등을 접착제나 볼트로 설치하는 문, 이게 무태문이죠. 그래서 각각 이것을 잘 조합해서 보면 될 것이고, 결국에 맞은 것은 몇 번이다? 93번에 1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94번 물매에 관한 것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붕의 물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물매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뜬물매, 그러면 완경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냥 원래는 이 뜬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 몇 도? 45도 이하로 얘기를 할 때, 작을 때 뜬물매라고 하죠. 그 다음 된물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급경사를 의미하는데, 보통은 몇 도보다 클 때, 45도보다 클 때를 얘기하고, 그 다음 45도와 같을 때를 무슨 물매라고 한다? 되물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언제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붕 면적, 물매를 고려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붕 면적하고 이제 지붕 면적 강수 강우량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강수 강우량, 지붕 면적, 그 다음에 지붕 재료죠. 크기냐, 그리고 내수성이냐, 이런 얘기인데, 자, 강우량이나 지붕 면적이 크면, 이렇게 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작으면, 말이 잘못됐네. 작으면 완경사로, 크면 뭘로? 급경사로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지붕 재료의 크기가 크면, 자, 여기하고 반대죠. 크면 뭘로? 뜬물매로. 내수성이 크면 완경사로. 그 다음에 작으면 물이 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뭘로 한다? 된물매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1번 지붕 면적이 클수록 물매는 크게 합니다. 2번 지붕 재료의 크기가 작을수록 물매는 크게 하죠. 그렇죠. 작을수록. 그 다음 3번 강우량과 적설량이 많은 지방에서는 물매를 크게 합니다. 4번 수평거리와 수직거리가 같은 물매를, 자, 여기하고 여기가 같아요. 그러면 이 각도가 몇 도가 됩니까? 45도다 이런 얘기고, 이때는 무슨 물매다? 대물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물매는 직각삼각형에서 수평거리 10에 대한 수직 높이의 비로 표시한다. 자, 그거 참조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얘기죠. 자, 직각삼각형에서 수평거리 얼마? 10에 대한, 여기 수직거리 x의 비를 뭘로 한다? 물매라고 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95번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행용 시트 방수는 상부 보호층이 필요하다. 그렇죠. 보행용이기 때문에, 비보행용 같으면 보호층이 없어도 되는데, 보행용 같으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다음 2번 벤토나이트는 이제 점토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수밀하게 채워주기 때문에 지하 외벽 방수 등에 사용될 수 있고, 3번 아스팔트 방수는, 자, 어떻게 됩니까? 루핑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스팔트 루핑 같은 것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계란부 발견이 어렵고, 작업 시에 아스팔트 녹이면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죠. 악취가 발생합니다. 4번 시멘트 액체 방수는 모재 콘크리트의 균열 발생 시에도, 자, 콘크리트 바탕에 균열이 생겼다. 근데 여기에 미장을 발랐다. 시멘트 모르타를 발랐다. 그럼 여기에도 신축 등에 의해서 나중에 균열이 생기겠죠. 그럼 방수상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방수 성능이 우수한 것이 아니라 방수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95번 일단 4번이 틀렸고, 5번 도막방수 이제 페인트처럼 발라준다 이런 얘기죠. 도료상의 방수제를 바탕면에 여러 번 칠해 방수막을 만드는 공법이다,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95번은 4번이다. 자, 그래서 우리 16회 이번 주택관리사 시설개론 시험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기본적인 것들 강조한 것들만 했었으면 충분히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6번 공동주택의 소음방지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흠 성능이 우수한 재료는 대부분 차음 성능도 우수하다. 차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음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수음자가 있다면 여기로 음을 전달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음을 막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반사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어떤 재료? 밀도가 높은 재료를 사용을 하죠. 근데 흡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음이 흡수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차음과는 같은 성질이 아니죠. 그래서 차음 성능도 우수하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이중벽을 설치하거나 건물의 기밀성을 높이면 차음 성능은 향상된다. 자, 일단 공기 유통이 없어야 돼요. 공기가 조금이라도 새서 전달하게 되면 음이 같이 전달되게 됩니다. 3번. 공기 전송음, 고체 전송음 등을 감소 또는 차단시키기 위한 공사이고 4번. 천장이나 바닥 벽에 사용되는 재료의 면밀도가 높을수록 차음 성능이 향상되죠. 5번. 칸막이 벽을 상층 바닥까지 높이고 그렇죠. 방음재로 벽면을 시공하면 내부 발상음에 대한 차단 성능이 향상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자, 그 다음 97번. 요건 이제 조금 당황할 수 있겠지만 용어에 대한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되겠네요.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1번. 고름질은 일단 초벌을 하고 그 다음 골라주는 것이죠. 요철이 심할 때 초벌 바름 위에 발라붙이는 작업이다. 두께를 일정하게 골라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2번. 마감 두께는 손질 바름을 포함한 바름층 전체의 바름 두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질 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뭘 해서요? 요철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감 두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 두께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말은 뭐가 포함되어 있다? 손질 바름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 3번. 라스 먹임은, 라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량 생산하기 위한 철망들을 얘기를 합니다.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그래서 목재 바탕 같은 경우에는 모르타르가 부착되지 않기 때문에 부착력을 높이기 위한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발라붙이는 것, 이게 라스 먹임이죠. 그래서 이렇게 라스 먹임 같은 것은 마감 두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5번. 덧먹임은 바르기 접합부 또는 균열 틈새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떼워주는 것을 덧먹임이라고 한다. 자, 그렇게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용어들 이럴 때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98번을 봅니다. 벽체의 타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절기에 외장 타일을 붙인 경우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맞는 얘기죠. 2번. 시장줄눈은 타일을 붙인 후 바로 줄눈 파기를 실시하고 어느 정도 경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줄눈을 붙인 후 적어도 몇 시간이냐면 3시간 후에 줄눈 파기를 시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경과한 후에 그래서 24시간 경과 후 시장줄눈을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일을 붙인 후 바로 줄눈 파기에 실시하고 줄눈 부분을 청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3번. 타일의 치장줄눈은 세로 줄눈을 먼저 시공하고 가로 줄눈은 이제 오염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로 한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마무리한다. 4번. 창문선, 문선, 개고보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mm 정도로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대형 타일 5개 있는 거 9mm, 내부는 6mm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9, 6, 3 이렇게 외웠었는데 그런데 어디는 이렇게 창문선, 문선, 개고부둘레는 줄눈 너비를 몇 mm? 10mm 정도로 한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5번.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붙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해야 부착이 잘 되겠죠. 타일이 있으면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줬다? 여기 이런 모양이 있고요. 아니면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사출 성형이냐 프레스 성형이냐에 따라서 뒷굽의 모양이 달라지죠. 자, 그래서 부착력 높이기 위해서 뒷굽을 만들어 줬고요. 그래서 5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다고 그랬죠. 98번에 99번 건설공사 표준 품셈의 적용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자, 벽돌. 자, 점토 벽돌, 붉은 벽돌은 몇 퍼센트입니까? 할증률이 3%죠. 그 다음 블록이 4%. 그 다음 시멘트 벽돌의 할증률은 몇 퍼센트이다? 5%이다.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 2번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자 2300kg per 입방미터가 아니라 얼마입니까? 2400kg per 입방미터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3번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 몇 제짜리냐 이런 얘기죠. 이하 1위까지 구하고 끝수는 버린다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지정 소수이보다 한 자리 낮게 이하 1, 2 한 자리까지 구하고 끝수는 뭘 한다? 4, 4, 5입한다. 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틀렸고 4번 콘크리트 최적 계산 시 콘크리트에 배근된 철근의 최적 이걸 제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볼트 구멍이나 이렇게 철근의 최적은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럼 옳은 것 5번이네요. 재료비 및 자재된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운반비를 계산할 수도 있다. 맞는 얘기죠. 자, 100번 계산 문제인데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죠. 옥상 평슬래브 18m 곱하기 10m네요. 8층 아스팔트 방수 시 방수 면적입니다. 파라핏. 자, 난간이죠.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몇 미터? 30cm. 그 다음에 세로가 몇 미터? 10m. 그 다음에 여기는 18m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수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방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얘기죠. 일단 바닥 면적하고 그 다음에 파라펜 면적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바닥 면적은 기본적으로 얼마? 10 곱하기 18 하면 되겠죠. 그 다음 파라펜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높이가 0.3이에요. 곱하기 그 다음에 자, 여기 18하고 10입니다. 길이가. 그렇죠? 그러면 10 더하기 이걸 쭉 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8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겠네. 요 녀석의 면적이 됩니다. 그럼 이 곱하기 몇 배? 2를 하면 되겠네. 이렇게 곱했더니 얼마가 나오느냐? 16.8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196.8제곱미터입니다. 이거 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이다? 3번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10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01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